대체 우리한테 왜 그래요? 왜 이것뿐이야? 하. 가장 통쾌한 복수였던 한 통장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단돈 5만 원짜리 통장. 누군가에겐 커피 몇 잔 값에 불과할 그 숫자가 제겐 지난 70년 인생의 모든 고통과 배신, 그리고 마지막 존엄성이 담긴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올해 72, 이름은 윤정희입니다. 72해를 살아오면서 기쁘고 슬픈 일,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았지만 제 이름 석자는 그 모든 세월을 묵묵히 버텨낸 저의 자랑스러운 훈장 같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은 지 40년이 훌쩍 넘은 낡은 집이죠. 대문은 빗물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마당 한쪽에는 제가 심어놓은 봉숭아꽃이 철을 잊은 듯 늦게까지 피어 있습니다. 이 집은 작고 겨울에는 보일러를 틀어도 찬 기운이 돌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는 불편한 곳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세상의 어떤 궁궐보다 소중합니다. 남편과의 짧은 결혼 생활, 그리고 딸 은주가 꼬물거리며 뛰어다니던 모든 기억이 이 낡은 벽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텅 빈 집이 주는 깊은 적막감이 저를 맞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제 평생을 닭튀김 장사에 바쳐 굽어지고 굵어진 손마디를 한참 동안 주무르곤 합니다. 그 손은 저의 고생을, 그리고 제 삶의 무게를 그대로 증명해 주죠. 지금 제 옆에는 아무도 없지만 한때 이 집은 웃음과 온기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제 딸 은주가 어릴 적엔 말이죠. 은주는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나이에 아이 하나 안고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혼자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 집 앞에 있던 작은 시장에서 닭튀김 장사를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5시면 닭을 튀기기 위해 기름을 데웠고 매캐한 연기와 뜨거운 기름 냄새가 제 몸에 배었습니다. 일하다 손이 다쳐 퉁퉁 부어도 밥 한 끼 굶어 배가 고파도 은주가 해맑게 웃는 얼굴만 보면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습니다. 엄마 이거 봐. 내가 그린 거야. 우리 집이야. 여기에 나 있고 여기 엄마. 그 아이가 종이에 그린 서툰 그림엔 언제나 둘뿐인 가족이 있었죠. 은주는 정말 착하고 속 깊은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도시락을 2개 싸가곤 했어요. 왜 2개야? 물으면 한 친구는 엄마가 없대요.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말하던 아이였죠. 그런 마음씨 덕분에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그런 은주를 보며 늘 생각했어요. 저 아이는 커서 나보다 훨씬 따뜻한 세상을 살겠구나. 그 시절 겨울엔 꼭 손수 뜬 목도리를 둘러주곤 했습니다. 은주야, 추우니까 이거 꼭 메고 다녀. 엄마 냄새 나지? 응, 엄마 냄새 좋아. 작은 체구의 아이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그렇게 웃던 그 순간의 온도 아직도 제 손끝에 남아 있습니다. 은주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엔 저도 야간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 돌아오면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은 현관 앞에 이런 쪽지가 붙어 있더군요. 엄마 나 걱정 말고 쉬어요. 오늘은 내가 라면 끓여놨어요. 식탁 위엔 달걀 하나 동동 띄운 라면 한 그릇.
그릇이 식었는데도 그 마음이 따뜻해서 그날 저는 오랜만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은주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갔어요. 그녀는 단 한 번도 왜 우리 집은 가난하냐고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항상 집안일을 도왔고 저녁에는 늘 낡은 책상에 앉아 늦게까지 공부했죠. 은주는 단지 성적이 좋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맑은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봉사 동아리 회장을 맡았는데 한겨울에도 도시락을 싸들고 독거노인 댁을 찾아가 청소했습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제가 걱정되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쉬어라. 너 감기 걸린다. 그러자 은주가 전화기 너머에서 젖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엄마, 비가 올 때 어르신들 집이 더 위험해요. 제가 아니면 누가 돕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라 그래 내 딸이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헌신적인 마음에 그저 고맙고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장학금 덕에 대학까지 진학했고 그녀가 선택한 전공은 사회복지학이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요양원에서 일하고 싶어.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일? 그때 은주가 제게 보여준 PPT 발표 자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노인 복지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노인들이 가장 외로워하는 순간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은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어르신들이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그저 인생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보내게 돕고 싶어요. 그분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때의 제 딸은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남의 아픔을 보면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하던 그런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졸업 후 첫 직장에 합격했을 때 우린 동네 분식집에서 잔치를 했죠. 엄마, 나 이제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엄마 보청기 새로 사드릴 거야.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안 괜찮아. 엄마는 항상 괜찮다 그러면서 맨날 나 걱정만 했잖아. 그때 은주는 제 손을 꼭 잡고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제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결혼도 그 아이답게 소박했어요. 은주는 남자친구를 처음 집에 데려오던 날 잔뜩 긴장했지만 눈빛만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위, 그러니까 제 딸의 남편이 될 그 사람은 참 점잖고 조용한 청년이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눈매가 곱고 예의가 발랐죠. 그는 현관에서부터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고 저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박성재입니다. 은주를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안 사정을 길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만 말했죠. 저는 은근히 사위의 배경을 물었지만 은주는 제 팔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배경이 뭐가 중요해?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아껴주는지가 중요하지. 저는 은주의 순수한 마음에 결국 더 이상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시계나 값비싼 선물이 들려있지 않았지만 제 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기에 저는 그 마음만 믿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댁 형편은 저희 집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 중이지만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저를 오히려 안심시켰습니다.
엄마, 시댁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 괜찮아. 우리 둘이 같이 벌고 같이 살아내면 되지 뭐. 엄마도 나 혼자 키우셨잖아. 나도 할 수 있어. 그 아이의 말에는 어머니의 고난을 이해하고 스스로 역경을 이겨내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유함보다는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은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은 호화로운 호텔이 아닌 지방의 작은 시민회관 예식장에서 열렸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와 허례허식을 싫어했던 은주는 하객들에게 정성껏 끓인 국수를 대접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은주가 제게 편지를 읽었어요. 엄마, 나 엄마 딸로 살아서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엄마가 제 자랑이에요. 그날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죠. 그 아이가 평생 효녀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은주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이라는 현실의 무게를 짊어진 후 저를 더 애틋하게 챙겼죠. 전화는 여전히 잦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무적인 안부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은주는 제 일상 전체를 꼼꼼히 관리하려는 듯 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 드셨어요? 어제 제가 갖다 드린 생선 구웠죠?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사드린 오메가3는 꼭 챙겨 드시고요. 엄마, 밤에 보일러 안 틀고 주무시면 안 돼요. 감기 걸리면 나한테 크게 혼나요. 저는 웃으며 나도 이제 늙어서 내 말 안 듣는다고 농담했지만 사실 딸이 걱정할까봐 매일 밤 혈압약을 먹고 딸이 사준 도톰한 수면 양말을 꼭 신고 잤습니다. 특히 은주는 매주 일요일 저녁 9시만 되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그때는 딱 엄마, 오늘 혈압 몇 나왔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정확한 시간에 걸려오는 규칙적인 전화 벨소리는 제게 세상의 어떤 알람보다 더 정확하고 따뜻한 사랑의 신호였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명절 때였습니다. 시댁 형편이 어려워도 같이 살아내면 된다며 소박하게 결혼했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보다 먼저 저희 집에 들르는 그 전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올해 추석은 시댁 가서 아침 일찍 차례 지내고 바로 올게. 점심 전에 도착할 거야. 시댁 식구들의 눈치가 보일 법도 한데 은주는 제 낡고 작은 집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추석 전날 밤 은주와 사위가 도착하면 좁은 부엌은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저는 내가 붙일게. 절대 손 대지 말아요. 엄마는 옆에서 쉬면서 이야기나 해줘. 딸은 기름이 튀는 위험한 일은 저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딸의 뒷모습은 이미 한 가정을 책임지는 주부였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닭튀김 가게 앞에서 엄마 냄새 좋아. 하던 어린아이였습니다. 은주가 정성껏 부쳐주는 동그랑땡에서는 톡톡 터지는 고기. 향과 함께 어머니를 위하는 딸의 깊은 효심이 배어 나왔습니다. 낡은 집의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 손끝에서 붙여지는 동그랑땡 냄새와 따뜻한 기름 소리는 그 어떤 호화로운 잔치상보다 더 따뜻하고 풍요로웠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엄마는 바로 나구나. 돈은 없어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딸이 있으니. 이렇게 착하고 마음이 부자였던 딸이었습니다. 이렇게 효심 깊던 아이가
어쩌다 돈이라는 낯선 그림자에게 잠식당했는지 그건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은주가 제게 자주 전화를 걸고 집에 찾아오던 이유가 진짜 엄마의 안부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요. 그 따뜻한 손이 나중엔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차가운 손이 될 줄은 그땐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은주가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딸은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늘 제 요리를 궁금해하고 사소한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김치찌개가 너무 짜서 남편이 투덜거렸어요. 엄마는 김치찌개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끓였어요? 그럼 저는 웃으며 알려줬죠. 은주야, 김치찌개는 물보다 마음이야.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야 맛이 나. 딸은 웃으며 엄마는 진짜 시인 같아요. 하곤 했어요. 그 말이 저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의 톤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 보였죠. 엄마, 회사가 너무 힘들어요. 요즘은 시댁도 눈치 보여서. 은주야, 힘들면 그만두고 쉬어도 돼. 사람은 일보다 마음이 먼저야. 그럴 수 있나요, 엄마? 요즘 세상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은주 입에서 돈이라는 말이 자주 나왔어요. 예전엔 봉사나 따뜻한 일에 관심이 많던 아이였는데 이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더군요. 처음엔 시댁 쪽 형편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위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부도를 맞았고 은주 부부는 그 빚의 상당 부분을 떠안게 된 상태였습니다. 사위는 그 빚을 빨리 갚으려는 조급함에 주식 투자에 손을 댔습니다. 이번만 성공하면 된다는 헛된 믿음으로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큰 구덩이가 됐습니다. 엄마, 남편이 이번엔 꼭 잘 될 거래요. 이번에 코인에 투자했는데 이번에 상한가 가면 우리 대출 다 갚을 수 있대요. 조금만 더 버티면.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주야,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건 위험해. 그거 믿지 마. 내 발로 서야지. 그런 허황된 꿈에 기대면 안 돼. 엄마는 몰라요. 요즘 다들 투자해요.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된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던 딸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어릴 적 따뜻하게 웃던 그 눈이 아니라 돈의 공포에 쫓기듯 불안하게 흔들리는 탐욕에 물든 눈이었죠. 제가 아는 은주의 맑은 영혼은 이미 그 깊은 빚의 구덩이 속에 숨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변화는 타인에 대한 온기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노인복지봉사 활동에 몸을 던지던 아이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는 동네 독거노인 한 분이 행정복지센터 서류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은주에게 조심스레 부탁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복지학도 전공했으니 잠시만 시간 내서 박할머니 서류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글씨가 작아서 못 읽으신데. 예전 같으면 당장 달려갔을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그날 제게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은 돈 버는 법 강의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봐야 해요. 거기서 중요한 정보가 나온대요. 그리고 그 일에서 나한테 뭐가 남는데요?
나한테 뭐가 남는데요? 그 한마디가 저를 수없이 후려쳤습니다. 봉사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던 아이가 이제는 금전적 이득이 없는 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서 가장 소중했던 심장이 멈춘 것을 느꼈습니다. 은주는 저희 집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이 낡은 집에서 붙여지는 동그랑땡 냄새를 가장 사랑하던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은주가 거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보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진짜 너무 낡았어요. 이 동네 사람들 다 재개발 이야기 나오는데 왜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을 추억이 담긴 고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개발 이익을 놓치고 있는 현금 가치가 낮은 자산으로만 취급했습니다. 그녀가 닭 튀김 냄새를 묻히고 열심히 살던 저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같아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오직 어떻게 하면 엄마의 명의를 이용해 이 돈의 구덩이에서 벗어날까 하는 계산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와 은주를 잇는 끈은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돈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딸의 싸늘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안에서는 분노보다 미안함이 먼저 치솟았습니다. 저는 닭튀김을 팔아 억척스럽게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딸에게 넉넉한 삶을 안겨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 딸이 본래 저렇게 냉정한 아이였을 리 없어. 저렇게 돈에 매달리는 괴물이 된 건 전부 엄마인 내가 어릴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현실을 물려줘서가 아닐까? 딸이 제게 엄마 이 집 너무 낡았어요. 답답해 죽겠어요라고 멸시하듯 말할 때도 저는 목구멍이 메어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이 움직이려 할 때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 엄마가 무능해서 너를 이 지경까지 오게 했구나 하는 미안함이 짠물처럼 올라와 혀를 굳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딸의 눈치를 살피며 어떻게든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습니다. 은주야, 엄마는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하지만 딸은 제 위로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엄마의 따뜻한 말보다 통장에 찍힌 잔고를 훨씬 더 절실하게 갈망하고 있었죠. 어릴 적 남을 돕는 일에 가장 행복해하던 그 순수한 눈빛이 이제는 계산적이고 탐욕스러운 빛으로 변한 것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유리 조각처럼 깨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깨진 조각들마저 모아 딸에게 던지는 대신 스스로에게 돌려 상처 입혔습니다. 이 아이는 빚에 쫓겨 저러는 거야. 우리 착한 딸은 원래 저렇지 않아. 잠시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며 딸의 행동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녀의 싸늘한 말과 행동을 사랑이 아닌 고통의 표현으로 해석하려 애썼죠. 딸의 손에 쥔 돈 문제 때문에 제가 눈치 보는 위치로 전락했지만 저는 그것이 모성애의 숭고한 희생이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에게 잔소리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녀의 모든 불만과 탐욕 어린 시선을 그저 침묵과 연민으로 받아냈습니다. 그 침묵은 결국 딸에게 엄마는 이래도 괜찮아. 엄마는 나의 무례함을 받아줄 거야 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었고 그녀가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괴물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 어머니로서의 가장 뼈아픈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즈음부터 은주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따뜻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집안을 훑어보며 마치 감정평가사처럼 낡은 벽과 마당을 살폈습니다. 엄마, 혹시 집 팔 생각 없어요? 요즘 이 동네 개발 소문 돌면서 값 많이 올랐대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아니, 엄마는 여기서 평생 살 거야. 여기가 너희 아버지랑 추억이 있는 곳인데. 그럼 담보로 대출이라도 잠깐만 하면 되잖아요. 엄마 이름으로 하면 금리도 싸대요. 저희가 이자는 꼬박꼬박 낼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안에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딸이 지금 나를 담보로 보려는 건가? 저는 가슴을 옥죄는 듯한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딸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하는 연민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결국 작은 돈이지만 도와줬습니다. 은주야, 이건 엄마가 혹시 몰라 모아둔 비상금이야. 급한데 써라. 이걸로 빚 다 갚고 다시는 주식 같은 거 쳐다보지 마.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고마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엄마 없으면 나 어쩔 뻔했어.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짠해졌죠. 그래, 세상에 어려운 일 많잖아. 내 딸이니까 도와야지. 저는 그 눈물에 속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전화의 빈도가 점점 줄었습니다. 빚을 갚아주었으니 이제 저에게서 얻을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늘 바빴어요.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요. 엄마, 오늘은 애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언제부턴가 딸이 아니라 직장인으로만 사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라는 그 말이 저를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그 나중이 도대체 언제 올까?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와 은주를 잇는 끈은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돈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요. 그녀에게 저는 더 이상 따뜻한 엄마가 아니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의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넓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은주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화장이 짙었어요. 엄마, 우리 집 이 근처로 이사 오고 싶어요. 근데 전세가 너무 비싸요. 그래? 힘들겠네. 그래서 혹시 엄마 명의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안에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미 이야기 끝난 거잖아. 엄마, 잠깐이야. 한두 달만 버티면 돼요. 우리의 영어 유치원 보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그건 아니야. 엄마는 이제 늙었고 만약 사고라도 나면.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난 엄마를 위해서라도 잘 돼야 돼요. 그 말이 참 이상했어요. 엄마를 위해서라는 말이 이상하게 위협처럼 들렸거든요. 그날 이후 딸은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사위가 제게 찾아왔죠. 어머니, 은주가 요즘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냥 잠깐 도와주시면. 그는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계산된 미안함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내가 저 아이를 잘못 키운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딸과 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넓어져만 갔죠. 이듬해 봄 은주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남편과 함께였죠. 두 사람의 표정엔 예전처럼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솔직히 말할게요. 이 집 은주 이름으로 돌려주세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균열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이 집 은주 이름으로 돌려주세요. 딸의 그 말은 제가 평생 지켜온 이 낡은 단독주택의 벽을 부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딸 부부의 방문은 더 이상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매번 그들이 집에 올 때마다 저는 제 삶의 전부를 통째로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위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고 그 말 속에는 저를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교활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제 손을 잡고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 종합검진 받으셔야죠. 제가 예약 다 했어요. 딸은 다정했지만 간호사가 건넨 서류 뭉치 속에서 저는 노인성 인지 기능 평가 항목을 보았습니다.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검진 후 의사는 어머니 연세에 비해 인지 기능은 매우 양호하십니다. 라고 했지만 은주는 달랐습니다. 선생님이 엄마가 경계성 인지 저하가 좀 있다고 하셨잖아요. 엄마, 요즘 건망증도 심하잖아요. 내가 보살펴드려야 해요. 딸은 의사의 말을 자신들의 계획에 맞게 교묘히 왜곡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완벽한 연기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닭을 튀기며 고생할 때도 저를 걱정해 주던 그 착한 딸의 눈빛이 이제는 저를 판단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만들어 가두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2달 동안 그들은 저를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공증인 사무실 예약, 재산 명예 이전 서류 준비. 그들은 제가 모르는 척 가만히 있는 것을 동의로 간주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저는 그 속에서 제가 알던 딸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겉으로 순응하는 척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너희 믿는다.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말이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들은 제 집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미래의 이익을 속삭이며 낄낄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끓어오르는 용암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리석은 엄마가 아니라 내 삶의 존엄성을 되찾아야 할 싸움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불현듯 시장에서 닭튀김을 팔 때 늘 제 가게에 들러 닭똥집 튀김을 사가던 철이라는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지방 법원에서 일하는 법무사 보조생이었죠. 제가 평생 정직하게 장사하며 쌓아온 인간적인 신뢰가 이 위기의 순간에 저를 구할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딸 부부가 완전히 잠든 깊은 밤, 저는 혹시 모를 도청에 대비해 집 밖으로 나와 동네 공중전화 부스로 갔습니다. 비록 낡고 차가운 공간이었지만 그곳이야말로 저의 비밀 본부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철이에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담담하게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철이야. 내가 아는 정희 이모다. 이모가 지금 큰 도둑을 맞게 생겼다. 그것도 제일 믿었던 사람한테.
철이는 저의 목소리가 보통 때와 다르다는 것을 감지하고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이모,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일단 재산 명의 이전 위임 취소부터 최대한 빨리 하셔야 해요. 그리고 따님 부부가 어머님 명의를 멋대로 쓰지 못하게 공증된 위임 취소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철이에게 비밀리에 서류를 준비해 줄 것을 부탁했고, 딸 부부가 절대 눈치채지 못하도록 서류를 직접 등기로 보내지 말고, 철이가 퇴근 후 몰래 집 근처 우유 상자에 넣어달라는 기발한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노인의 지혜, 복수의 청사진. 며칠 후 저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우유 상자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만큼은 냉철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 부부에게 가장 큰 충격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 저는 유언장을 추가로 작성했습니다. 내가 평생 번 돈이야. 내 돈을 내가 지켜야겠어. 그리고 이 돈은 내가 원하는 곳에 쓰여야 해. 유언장의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저의 모든 부동산과 남은 재산을 익명의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딸 부부에게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겠다는 어머니로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단호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완벽하게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딸 부부가 끊임없이 집을 팔아 이사 가자는 말로 저를 회유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이미 판단력을 잃고 순응하는 노인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의 이 치밀한 역공은 전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딸 부부가 나누던 대화와 재산을 강탈하려 했던 모든 시도를 꼼꼼히 기록하고 녹음했습니다. 이제 저는 재산을 가진 엄마가 아니라 딸의 탐욕을 시험하고 심판할 배심원이 되어 그들의 마지막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매일 밤 딸 부부가 나누던 대화와 재산을 강탈하려 했던 모든 시도를 꼼꼼히 기록하고 녹음했습니다. 이제 저는 재산을 가진 엄마가 아니라 딸의 탐욕을 시험하고 심판할 배심원이 되어 그들의 마지막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저의 복수는 치밀해야 했습니다. 딸 부부가 며칠 후 집에 들이닥쳤을 때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가짜여야 했습니다. 저는 며칠에 걸쳐 은행과 우체국을 오갔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제가 닭튀김을 팔아 모은 모든 적금, 쌈짓돈을 합쳐 모은 진짜 재산은 딸 부부가 절대 알 수 없는 새로운 은행의 신탁 계좌로 모두 옮겨졌습니다. 통장 명의도 제가 아닌 신뢰하는 법무사 처리를 통해 복지재단 이사장 명의로 미리 가등기 해두었습니다. 이 집의 명의만 형식적으로 남아있을 뿐 현금성 자산은 이미 제 손을 떠나 있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금고를 보면서 저는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뼛속까지 시린 슬픔을 느꼈습니다. 내 피와 땀이 저 아이들의 탐욕으로부터 안전해졌구나. 그리고 저는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에서 제가 청년 시절부터 사용해 오던 손때가 잔뜩 묻은 빛바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통장은 제가 닭집을 열면서 만든 첫 통장이었습니다. 표면에는 희미하게 인쇄된 제 젊은 이름이 보였고 그 안에는 잔액 4만 7천 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은행 계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처 옮기지 못하고 남은 말 그대로 잔여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낡은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통장 속에는 돈이 없었지만 은주에게 마지막
삶의 교훈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3,000원을 현금으로 찾아 가장 가까운 ATM 기계로 향했습니다. 딸 부부에게 이 통장을 내밀었을 때 그들에게 줄 마지막 충격을 위해 잔액을 의미 있는 숫자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기계에 3,000원을 입금했고 잔액은 정확히 5만 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두 손으로 잡고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5만 원은 제게 빈 통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재산은 이것뿐이라는 전련의 통보였습니다. 동시에 너희가 온갖 배신과 악행을 저지르며 가지려 했던 것은 고작 5만 원짜리 쓰레기에 불과했다는 가장 냉정한 조롱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곱게 접어 한지로 감싼 후 딸 부부가 자주 보던 찻상 아래에 조심스럽게 감췄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딸 부부가 재산 명의 이전을 위해 공증인과 함께 집을 방문할 그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제 심장은 72년 인생 중 가장 차갑고 서늘하게 복수의 박동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딸 부부가 변호사 보조까지 대동하고 집에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상 공증 절차를 위해 온 것이었지만 제게는 재산을 빼앗으려는 강도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드디어 모든 고생이 끝났다는 은밀한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사위는 능글맞게 웃으며 낡은 거실 테이블 위에 무거운 재산 명의 이전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류 위에는 온갖 법률 용어가 가득했지만 제 눈에는 오직 탐욕이라는 두 글자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위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저희가 잘 모실게요. 이젠 마음 편히 쉬세요. 쉬세요. 그들의 말이 제게는 당신은 이제 쓸모가 없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짐짝처럼 조용히 사라지라는 가장 잔인한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떨며 펜을 들었습니다. 펜촉이 서류에 닿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딸 은주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이 확정되었다는 이기적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는 과거 제가 알던 순수한 은주의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읊듯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재산을 너희에게 주마. 그리고 저는 서명 대신 찻상 아래에 곱게 감춰두었던 낡고 빛바랜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통장 표면에는 제가 닭튀김 장사를 시작하며 만든 첫 계좌 번호가 세월의 흔적처럼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서류 위에 조용히 올려놓고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그렇게 원하던 재산이다. 이게 엄마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전부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위는 황당하다는 듯 헛웃음을 쳤고 이내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장난이십니까? 이 동네 집값이 얼만데 통장에 달랑. 무슨 장난을 치시는 겁니까? 그는 통장을 낚아채듯 들고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동자가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그가 지었던 모든 계산적인 미소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잔액 5만 원. 5만 원.
고작 5만 원. 어머니, 지금 이게 뭐예요? 이 집은요? 적금은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은요? 사위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갈라졌고 테이블을 내리치는 그의 주먹 때문에 찻잔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딸 은주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잿빛으로 질렸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빼앗아 들고 몇 번이고 잔액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몇 달 동안 애써 지켜왔던 완벽했던 효녀의 가면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초조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격렬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 당신 혹시 치매 걸렸어요? 이 집 명의가 아직 엄마 이름인데 이게 다 어디로 갔냐고요? 내 돈, 내 집.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제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에 일그러진 딸 부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서늘하고 통쾌한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웠던 지난 세월에 대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듯 차분하고 명료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5만 원이라니 실망했니? 하지만 사위야, 내가 방금 뱉어낸 말 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지 않니? 제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마치 강철을 긁는 듯 서늘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통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찾던 이 집 말이다. 사위의 눈이 광분하여 커졌습니다. 이 집 명의가 아직 내 이름이라고 했지? 그래, 명의는 아직 내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밤마다 내 방문 앞에서 속삭이던 재산 가치는 이미 내 손을 떠났다. 이 집은 너희가 들어오기 며칠 전 이미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유언 공증을 끝냈다. 너희가 서명한 그 종이 쪼가리는 가치 없는 낡은 집을 유산으로 받을 권리마저 포기한다는 서류일 뿐이다. 사위는 억하고 숨을 들이마셨고 변호사 보조생마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철을 뒤적였습니다. 저는 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대신 끓어오르는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울부짖는 적금과 보험금 말이다. 내 아버지가 목숨 바쳐 남겨준 내 평생의 노고가 담긴 돈 말이다. 내가 봉사하고 싶다고 했던 그 노인들을 위해 이미 안전한 신탁 계좌로 옮겨졌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현금성 자산은 단 한 푼도 너희를 위해 쓰이지 않을 것이다. 숨막히는 침묵이 집 안을 채웠습니다. 딸 은주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충격에 질려 멍하니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다시 집어들고 5만 원이 찍힌 잔액을 딸에게 보여주며 최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은주야, 내가 엄마에게 남긴 건 고작 이것뿐이야. 내가 몇 달 동안 엄마를 속이고 치매 환자 취급하며 쫓아다니며 가지려 했던 것은 결국 이 5만 원짜리 종이 조각과 엄마와의 영원한 단절뿐이다. 내가 말했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제 알겠니? 돈만 쫓는 사람은 사랑도 엄마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모두 잃는다는 것을. 저는 서늘하고도 통쾌한 엄마의 이름으로 내리는 마지막 판결을 내뱉고 변호사 보조생에게 조용히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이제 이분들을 내 집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재산명의 이전 위임 취소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주십시오.
딸 부부의 발밑에 깔린 카펫은 이제 그들의 탐욕이 낳은 절망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 낡은 집은 다시금 윤정이의 존엄성으로 채워졌습니다. 내가 말했지, 은주야.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도 내 말처럼 해봤다. 내 욕심이 어디까지 가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어. 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딸 부부가 요양원 입소를 종용하며 재산을 강탈하려 했던 모든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늙은이 모르면 되잖아. 사위의 냉혹한 목소리가 들리자 딸 부부는 경악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딸이 제게 달려들려 했을 때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들어섰습니다. 경찰관들은 저에게 격리했고 제가 미리 법무사 보조생을 통해 제출했던 증거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따님과 사위분 사기 및 강요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딸 은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엄마 딸인데. 저는 냉정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을 뿐이다. 대신 인생의 가르침을 물려줬어. 욕심으로 시작한 관계는 고작 5만 원짜리 쓰레기가 될 뿐이라는 것을. 내가 선택한 길이다. 딸 부부는 경찰에 의해 끌려나갔고 집은 다시 고독한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비추던 따스한 햇살이 저의 텅 빈 마음에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쓰디쓴 약과 같았습니다. 제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허탈함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국을 맞았다는 현실은 승리의 기쁨보다 훨씬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집 안을 서성였습니다. 딸의 방은 그대로였지만 저는 그 방에서 더 이상 사랑하는 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탐욕이라는 잔인한 단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에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제가 평생을 바쳤던 오래된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익숙한 냄새들이 저를 감쌌습니다. 닭 튀기는 매캐한 기름 냄새, 갓 쪄낸 팥시루떡의 달콤한 김, 사람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활기찬 목소리. 저는 예전에 제가 장사를 했던 빈 좌판 앞에서 한참 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고통과 행복이 공존했던 이 좁은 공간이 지금은 저에게 당신의 삶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슬픔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었지만 제 삶의 존엄성을 지켜냈다는 깊은 해방감이 모든 슬픔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위해 싸웠고 저의 인생의 가치가 돈보다 위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조용히 제가 비밀리에 개설했던 새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제가 새벽을 지새우며 닭을 튀겨 모은 피와 땀, 제 평생의 노고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통장이었죠. 이 통장은 그저 돈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를 지켜낸 증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통장을 펼쳐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거래 내역을 보았습니다.
그 통장에는 매달 15일 손주 유진의 이름으로 정확히 50만 원이 자동 이체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건이 터지기 전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순간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딸은 저를 탐욕으로 물든 길로 떠났지만 손주 유진만큼은 제가 지켜야 할 순수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손주에게 엄마의 탐욕 대신 할머니의 변치 않는 사랑과 따뜻함만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내 할머니는 너를 끝까지 믿고 사랑했다는 침묵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을 맞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홀가분함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은 끝났습니다. 저는 재산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지혜와 존엄성, 그리고 손주를 향한 마지막 사랑을 지켜낸 것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통장을 탐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노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한 재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켜낸 인생의 지혜와 존엄성입니다. 감사합니다.